덥습니다. 더워도 갑니다. 라만특 22화. 땡전 뉴스 위에 땡방 뉴스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경견녀 나오시고, 네. 저 나오시고, 이제 초대 손님 네. 나오시고. 근데 곽 박사가 어디 갔습니까? 부산 갔다고 그러던데. 이게 방송하는 날 부산 가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난주에 방송 끝날 때까지도 네. 얘기가 없었잖아요. 지난주 방송 끝나는 날 날짜를 다시 잡은 네. 건데. 그래서 하늘이 공평한 거예요. 다 주지 않습니다. 하늘은. 건망증을 주셨군요, 하늘이. 뭐 세상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우리 곽 박사 했는데 결국 자기 스케줄 관리도 못하고 부산에서 이제 내일 이 방송을 듣겠죠. 이 방송을 듣고. 마음껏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있었으면. 오늘 아주 경견이. 잘 됐어요. 곽 왜요? 박사님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큰일 났네? 네. 그래서 오늘 모신 손님이, 우리 초대 손님이 곽 박사님보다 이 언론 분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해박하신 분이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오늘 명함을 못 내밀어서 명함을 못 내밀 것 같으니까 일정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강의하러 가신 거 아닌가 의심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주제가 이제 언론 탄압인데 뭐 땡전 뉴스, 땡방 뉴스, 언론 탄압에 관한 얘기인데 또 우리 초대 손님도 이제 언론에 종사를 오래 하셨던 분이고 또 탄압을 받으셨던 당사자 분이시고 또 경견녀도 또 이제 정당 언론사 네. 언론실에서 대변인실이라고 대변인실에서, 그러죠. 예. 예, 대변인실에서 또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뭐 곽 박사가 없어도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2005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님을 하셨던 정남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2005년부터 3년이면 딱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딱 같이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취임한 날로부터 이제 3년이 딱 되는데 그만뒀기 때문에 제가 나온 후임이 바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임명한 박내부 이사장이라고 이제 한 몇 달 하다가 쫓겨나죠. 나쁜 꼴은 안 보시고. 예, 저는 그럴 줄 알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1980년에 한참 그 언론 통폐합이 있을 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때 언론 민주화 투쟁 당시 기자협회에 한국 합동통신? 예. 합동통신의 분회장님을 하셨다고. 예. 합동통신이 지금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80년 언론 통폐합 때 통신사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네. 연합통신이라는 것으로 80년 말에 새로 연합통신을 만들었죠. 전두환 정권에서. 그 전까지는 통신사가 여러 군소통신이 있었지만은 합동, 동양, 동화 이 세 개가 뭐 주류라고 봐야죠. 그렇게 존재했었는데 일단 그 세계 통신에다가 뭐 시사통신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다 합쳐서 연합통신으로 이제 강제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연합통신과 통합되기 전에 합동통신의 분회장, 예. 기자협회 분회장이면 기자들 중에는 합동통신 대장이셨습니다. 그런 셈이죠. 제가 분회장 맡게 된 것도 아주 우연이었습니다만은 하여튼 박정희가 죽고 나서 이 언론 민주화 또 기자협회도 조금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좀 한번 구성해 보자. 그전엔 선거가 없었고요. 그랬었죠. 거의 회사하고 안기부 지금 뭐 국정원 네. 출입하는 분이 상의해서 되게 정치부 기자 중에서 지금도 비슷합니다. 돌아가면서 지금도 그냥 상의는. 지명을 하는 형태였고 이제 그러다가 박정희가 가고 나서 제대로 된 선거를 통해서 기자협회도 구성해야 되고 기자협회의 각 회사마다 있는 그 단위 분회도 선거로서 구성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관철을 시켜서 제가 선거를 통해서 민선 말하자면 민선 일기 대장. 네. 그래서 80년에 이제 합동통신 민선 일기 분회장을 하셨던 우리 정남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80년 이제 제작 거부 사태 때 주동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당시에
일화가 있으시다고 하던데 해직 당시에 이제 사표 내시면서 한 말씀 하셨다고. 예. 제가 기자협회가 주도해서 한 전국 언론사들의 그 제작 거부 사태를 합동통신 출신 김태홍 기자협회 회장이 기자협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합동이 주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동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작 거부 투쟁을 할 때도 제가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사별로 제작 거부 운동을 할 때도 합동통신이 다른 회사의 모범이 되도록 말하자면 선봉에 서서 조금 더 그 치열하게 제작 거부 투쟁을 했고 그 결과는 5월 27일 날 뭐 광주가 이제 완전히 시청이 함락되고 나서 저희도 이제 힘이 빠져서 이제 백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니까 그 이제 당연히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각 회사별로 이제 해직을 시키고 또 혹은 뭐 데려다가 고문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되게 그랬었죠. 근데 저희 합동통신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때 안기부에서 보안사에서 명단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정확하게 명단이 내려와서 정확하게 색출 작업을 해서 그 심사를 거쳐서 자기들끼리 심사를 해서 회사에서 공표를 하기 전에 불러다가 개인들 불러다가 이제 소위 진술을 듣는 그런 그 절차도 밟았는데 그때 제가 한 얘기가 나중에 이제 자꾸 그렇게 이제 그 터져서 그랬는데 저는 그 나이가 좀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제가 해직당할 때가 39이었습니다. 만으로. 그래서 결혼도 했고 애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던 차에 그 젊은 기자들이 주로 많이 투쟁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젊은 기자들은 기자 생활을 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데 바로 해직당하면 참 그 치명상을 입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회사 측하고 절충을 하고 사정을 했죠. 되도록이면 젊은 애들은 좀 구제를 하고 우리 같이 뚜렷하게 이제 드러난 주동자들은 몰아내라. 근데 각 사별로 아마 임원수가 배정이 된 모양이에요. 몇 명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제 엉뚱한 사람을 잡아넣기도 했죠. 이제 다른 회사도 경우 그랬습니다만은 언론 투쟁에는 거의 관여를 안 한 분들도 섞어가지고 뒤섞어가지고 뭐 무능 케이스니 부패 케이스니 이렇게 해가지고 물타기를 했었죠. 우리 지난번에 방송했던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저성과제 뭐 퇴출. 저희 지난주에 방송을 그 이제 노동 특집 하면서 요즘에 이제 저성과자들로 낙인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퇴직시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뤘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남기 선생님이 그때 사표 내시면서 이제 해직 처분 공고에 제일 앞에 당신 이름을 써달라. 장렬하게 끝을 맺고 싶다. 그 얘기도 했었죠. 사모님한테 허락받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기위 이제 분회장이니까 주동자니까 뭐 저는 뭐 나가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기왕 할 바에는 제가 직급이 그때 평기자였으니까 아무리 직급별로 원대를 지금 나이 순으로 하더라도 제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내외적인 체면이 있으니까 저를 제일 앞에 써주시오. 그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두 분이나 더 저하고 같이 당했지만은 그냥 봤는데 뒤에 썼죠. 쓰기가. 나중에 보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회사에 고맙게 생각하죠. 아 회사에서 제일 앞에 써주셨어요? 네. 옳다구나. 잘 그렸다. 제일 눈에 가시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회장인데 또. 80년 해직 당시 합동통신 선봉에 쓰셨던 우리 정남기 선생님과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이력이 또 특이하신 게 있어요. 우리 동학농민운동 정봉준 장군 있잖아요. 정봉준 장군의 이제 비서. 예, 근데 그 비서가 지금 같은 그런 비서가 아니라 뭐 사석에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비밀 문서를 대신 써주시는 그 비서를 하셨던 정자, 백자, 현자 분이 이제 조부셨다고 해서 이제 동학기념사업, 동학혁명 기념재단 설립도 관여를 많이 하시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삶을 젊은 시절에 언론자유투쟁,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운동 그리고 통일운동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산다고 살았는데
어쨌든 세 가지 다 뭐 크게 무슨 뭐 성과를 거뒀다고 지금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상당히 제가 그 혼신의 노력을 해서 뭐 특별법을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했고 그 다음에 재단은 설립하는데 거의 제가 실무를 제가 다 했습니다. 또 유족들을 발굴을 해서 이게 소위 말하자면 동학농민혁명의 명예회복과 동시에 그 유족분들을 발굴해서 그 운동에 어떤 그 가운데 세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자랑할 일은 아니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동학 농민운동과 동학혁명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동학으로 한번 방송을 한번 하죠. 뭐 그때 선생님 이제 한번 또 모시죠. 우리 정남기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은 언론 탄압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언론을 통폐합했던 전두환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타임머신이 1980년으로 갑니다. 언론을 통폐합했던 전두환. 언론 통폐합이 뭔지 경계년님이 네. 한번 읊어주죠. 1979년이죠. 11.6으로 박정희 우리 그 다카키 마사 오빠가 돌아가시고 오빠. 네. 12.12 군사 쿠데타로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잖아요. 실권을 잡은 전두환이 이제 계엄을 포고하고 모든 언론사의 보도를 이제 검열을 한 거죠. 80년 2월에는 전두환이 이제 보안사 정보처에 언론반을 신설을 해가지고 언론사의 논조가 이제 민주화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도록 이렇게 개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웃긴 거예요. 어떻게 네. 보안사에다가 언론만을 그죠? 만들 네. 생각합니까? 보안사가 지금으로 따지면 국군 기무사의 그러죠, 전신이죠. 그러죠. 기무사가 이제 언론까지. 전두환이 그 보안사령관 출신이었고 자기가 제일 믿는 조직이 막 군대 조직이 아마 그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민주화의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보도 지침을 내리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 11월 12일에 계엄을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계엄 해제를 앞두고 언론이 이제 비판 보도를 쏟아낼 것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이것들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언론 통폐합을 하기로 결심을 하죠. 전두환 정권이. 그리고 이제 보안사가 80년 11월 12일 오후 6시부터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살릴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제 1980년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그 11월 10일 오후 6시부터 언론사 사주들을 연행하고 소환해가지고 이 통폐합을 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받아내서 강제로 막 권총 차고 옆구리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각서 써라 이렇게 받아내서 언론사들을 특이하네. 통폐합하게 옆구리에 되죠. 했어요. 머리에 안 하고. 아 그랬을까? 제가 보진 못해서 하여튼 권총을 들이밀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장례위원회에서 이제 밝혀진 내용들이죠. 근데 합동통신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합통신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네. 그럼 대략 어떤 언론사들이 어떻게 통폐합되는지 네, 이때 좀 알려주세요. 통폐합으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양통신, 합동통신, 뭐 시사통신, 경제통신, 산업통신들이 흡수가 돼서 연합통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양방송, 동아방송, 전일방송, 서해방송, 한국 FM 뭐 이런 것들이 KBS에 흡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제 문화방송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문화방송들이 MBC가 다 그러니까 같은 MBC가 아니었대요. 춘천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등 21개의 지역 방송사도 한꺼번에 다 그냥 MBC의 제휴관계였는데 이걸 MBC로 강제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각종 신문 그리고 또 172개의 정기관행물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등록을 취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웃긴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KBS로 통합되었다는 동양방송의 사주가 이병철 삼성 회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당했어요? 그래서 가서 각서 써가지고 이제 흡수된 거죠. 이병철 씨도. 누구든 당하죠. 누구든지 당하죠.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게 완전히 언론을 공개 살인을 한 겁니다. 그 전두환 정부가 공개적으로 살인한 거고. 근데 이제 정남기 선생님도 이때 제작 거부 사태를 주도하신 결과로 해직되셨어요. 근데 그 보안사에서 해직 기자 명단 한 900명을 내렸대요, 언론사에. 근데 실제 해직 당한 사람들은 그 진실규명위원회에서 나중에 조사하니까 1,500명? 가량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다고. 언론사들이 이걸 기회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왜 그러냐면은 그 보안사에서 제출한 명단하고 나중에 통폐합 과정에서 실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자들
또 이제 거기 합산이 되니까 이제 많아지죠. 그럼 사주들이 약간 그 전에 약간 눈에 가시 같은 기자들은 그때 또 짜는 명분도 물론이죠. 있을 테고. 보안사에서 작성한 문건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는 뭐 A, B, C 이렇게 급수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명단을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사주한테 제출도 했을 것이고 그 전에 사주하고 협의를 했겠죠. A, B, C면 그러면 A가 제일 예, 제일 악질. 선생님 같으신 분? 선생님 같으신 분? 저는 C급입니다. 그래.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제일 뭐 박관상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뭐 하여튼 뭐 국사범처럼 이렇게 됐었고요. 특으로 해서 이렇게 국사범이면 아주 그냥 뭐 좀 사형감이지 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금 이제 주동자들 이제 A급, B급 이렇게 갈라놨는데 자기네는 편의상 그렇게 가른 것이겠고 아무튼 이 언론 투쟁하지 않은 분들도 뭐 부패 비리 기자로 이렇게 낙인 찍어서 뭐 C급이니 이렇게 다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 당시 그 제작 거부 사태가 어떤 거였고 그리고 해직되는 과정 이런 거를 좀 한번 더 좀 장황하기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편집을 하십시오. 전두환 신군부가 집권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이대로 민주화가 서울에 봄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당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저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자협회가 그때는 이제 과거의 기자협회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이 투쟁 총본부가 돼 있어서 각 사별로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해서 5월 16일인가 저희들이 그 전국 시도 지부장 겸 뭐 확대 간부 임원회의 뭐 이렇게 하고 소집했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그 제작 거부 투쟁에 대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좀 우여곡절 끝에 뭐 처음에는 부결됐다가 나중에 또 다시 또 이제 제가 되살려서 그걸 다시 가결을 하게 되는 우여곡절 끝에 5월 20일부터인가 하고 저희들이 그 제작 거부에 정식 들어갔고 각 사별로 이제 기자협회 회원은 무조건 출근은 하되 제작은 거부한다 뭐 이런 것이고 특히 이제 저희 통신사의 경우는 통신사가 제작을 거부하지 않으면은 신문 방송사가 뉴스를 제작하는데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통신사가 어떻게 뉴스 제작을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성패가 갈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제공을 하니까 기본 사진이나 내용을 저희들이 그 철저하게 이제 그렇게 했고 그때는 기사를 전부 그 대장을 들고 가서 시청에 가서 이제 군인들이 그 검열하는 검열 담당관한테 가서 말하자면 검열을 맡는데 이 기사는 된다, 이 기사는 안 된다 하면 뭐 빨간 걸로 그냥 끊고 이 삭제 이거는 뭐 빼라 뭐 이렇게 다 군인 그때 뭐 상사나 되는지 야관 뭐 그런 뭐 이 직업 군인들이나 선생님도 직접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보기는 했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 이제 밑에 이제 그 젊은 기자들이 그 신문을 다 하는데 기사 들고 다니면서 막 그냥 빈번하게 이 시청에 들고 다니면서. 근데 기자가 될 때 꿈이 있을 텐데 군인들한테 그렇게 결제받으려면 검열을 맡아서 이제 된다 하면은 뭐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뭐 그래서 그렇게 안 들으면은 이제 뭐 직접적인 물리적인 그 제재가 오고 오니까 물리적 제재라는 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 뭐 이 안기부라고 해서 뭐 요즘 국정원 직원들이 각 사에 그 상주해서 모든 그 기자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기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철저히 감시를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해서 우리가 기사를 작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제작을 거부하자. 그래서 이제 거부하기로 해서 실행에 옮겼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파급을 가져왔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해방 이후 언론 투쟁에서 전국적인 조직과 전국에 있는 각 언론사, 신문, 방송, 통신이 하나로 일체화돼서 권력
대항한 사건이 있었던가? 저는 그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의미가 컸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0년 봄에 그런 민선으로 그렇지. 대표들도 많이 좀 세워지고 이런 영향이 기자협회장도 이제 저 민선으로 말하자면 정식으로 그렇게 예, 선출이 됐고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마냥 활성화됐죠. 네. 그 이미 다 사문화 죽은 조직이 박정희 한 사람이 감으로써 유신이 감으로써 이제 되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한테도 이제 언론의 어떤 그 활력이 되찾아졌다 이런 희망찬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전두환이가 나타나서 그렇게 타나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을 하다가 어쨌든 그런 저항이 광주 민주항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고 광주에서 실제 그 시민들이 군인들이 총불이에 쓰러져 가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아요. 일반 국민은 모르더라도 최소한도 언론사에 그러겠네요.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듣고 있다고요. 실제 그러면- 진실도 좀 더 가깝게 아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지면에 방송에 그걸 보도를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의 그 심정은 굉장히 비분관계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앉아서 군인들이 시키는 대로 이 진실을 외면하고 광주 폭도라고 계속 내보내야 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제 각 언론사별로 토론도 밤새껏 토론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저항을 했고 그 저항을 당한 그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언론을 계엄령을 확대해서 광주를 무력으로 유혈 진압을 했고 유혈 진압이 끝나니까 이제 다 평정이 된 것처럼 조용해졌고 거기에서 이제 언론사별로 언론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한 그 언론 투쟁도 이제 주동자들 전부 감옥에 잡혀가고 또 이제 해직 당하고 그래서 소위 그러고 다음에 이제 완전히 통폐합을 해서 지방에도 각 이 기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각 시도별로 한 사층만 뒀습니다. 지방지도 다 폐간시킨 거예요. 예, 이게 한 도의 일도 일사 원칙에 의해서 말하자면 제주도는 무슨 신문, 뭐 전라남도는 뭐 전남일보, 뭐 광주일보, 뭐 이렇게 하나씩만 뒀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없었죠. 참 초유의 그냥 언론 탄압 사태죠. 아, 근데 통폐합을 전두환 군부가 통폐합을 하려고 한 이유가 관리를 쉽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론 그자들이 둘러댔던 것 중에는 언론이 난립을 해서 민폐를 끼친다. 왜 언론이 난리면 왜 민폐를 끼친다고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이나 기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좀 뭐 부창게 한다. 그럼 이런 그때 측면. 김영란법을 만들었어야지 왜 부창게 언론사를 하는 없애? 언론이 원래 괴롭히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아니 이게 이 언론의 정도를 걷는 거에 대해서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언론사에 비리가 많고 비리 언론인도 많고 기자들도 이제 그런 이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막 핑계는 그런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얘기는 했을 어쨌든 그 언론을 독점함으로써 자기네들 멋대로 정치 행태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박정희 때 유신 정부에서도 그걸 쭉 봐왔고 그걸 길들여져 왔었고 박정희가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언론이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서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전두환이 입장에서는 아마 다시 제대로 손을 봐야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통폐합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기자분들이랑 이 제작 거부를 하시고 또 통폐합 과정에 싸운 과정에서 좀 일화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시고 이런. 사실 제작 거부를 기자협회 차원에서 결의를 하고 각 사별로 이제 실행에 들어갔을 때 언론사마다 만약 계엄하에서 탱크와 집총은 군인들이 전부 완전히 삼어먹에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주눅이 들게끔 그렇게 분위기가 조장이 됐고 또 거기에 회사 측이나 혹은 언론사 간부들이 아주 이 군인들한테 신군부에 뭔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한다는 것은 군부에 저항한다는 것은 회사에 저항해야 되고 회사 간부에 저항해야 되고 선배한테 저항해야 되고 이게 첩첩 어떤 저항을 첩첩산중이. 대상이 너무 많았죠. 그게 거의 아마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광주에서 실제 그 시민들이 죽어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 편안히 앉아서 그냥 나만 잘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자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일반 국민 시민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죠. 근데 다만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저항을 뭐 했다. 근데 회사에서 상당한 회유와 압력,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보안사에서 뭐 누구 저 군정 합동 수사대에서 누구 잡으러 온다. 뭐 정남기하고 누구 잡으러 올 테니까 빨리 피신해. 그리고 이제 돈을 피신 자금으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 뭐 50만 원 이렇게 주면서 빨리 제주도로 어디 도망가 있으라고. 이제 그런 거 회유와 압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회유와 압박에 넘어간 그 동지들은 없었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 돈을 전부 투쟁 자금으로 활용을 해서 그 밤새껏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계속 편집국을 지키면서 그렇게 며칠 동안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장면을 상상해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네. 탱크가 막 앞에 와 있는데.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각 사별로 이제 토론회가 뭐 늘 벌어지고 하는데 거기도 찬반이 있죠. 현실적으로 기자가 신문이나 방송을 떠나서는 존립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과 신문 제작을 하면서 뭐 투쟁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 어찌 보면 합리적인 온건 투쟁 거선을 주장하는 선배나 혹은 이런 그 온건 논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것은 타협을 해서 그 군부에 그냥 무릎을 꿇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제작을 거부해서 우리의 뜻을 군부에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죠. 하여튼 아마 한국 언론사의 그 대단한 기록을 남겼고 또 사실 광주 항쟁 기간 동안에 광주 지역을 벗어난 혹은 어떤 그 직업을 중심으로 한 계층에서 광주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투쟁 정신을 같이 공유했던 부류가 저희들로서는 우리밖에 없다고 네. 자부를 하죠. 정보를 또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들으시니까. 어느 다른 지역으로나 다른 어떤 직종으로 이 광주 사태가 번져 나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번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통제를 했기 때문에 군부에서 이제 뭐 번지지는 않았지만은 불행하게도 일단 언론을 풀어놨더라면 번질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군부에서 언론을 철저히 통제해서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질문 드렸던 게 딱 이해가 되네요. 그때 언론 통폐합해서 통제를 안 하면 5.18 광주 그렇지. 항쟁 하나만 해도 군부에서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해직이 되신 거죠. 그렇죠. 바로 해직. 바로 해직. 그리고 해직 되시고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88년도에 이제 연합통신에 다시 복직을 하셨고. 근데 이제 각 개인별로 이제 해직 당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계를 뭐 여러 가지로 꾸려갔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조금 주모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취업 제한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 못 가게. 언론사도 못 가고. 언론사뿐만 아니라 아예 취업 자체를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 회사에 가서 이제 얹혀서 그냥 겨우 목목에 부치는 사람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살던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열어가지고 한 3년간 제가 생계를 슈퍼 아저씨 하셨네요. 예. 어떤 다른게 살아갈 방법이 뭐 그것도 감옥에 안 잡혀간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행으로 여기고. 미안하죠. 감옥에 잡혀갔다 할지 광주에서 목숨을 잃었다 할지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너무 이거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그럼 88년도에 복직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그렇죠. 되신 정권이 바뀌고 이제 노태우가 집권을 했죠. 그 전두환이는 물러나고 그 노태우가 집권하면서 조금 그 전두환의 어떤 포갑 정치에 대해서 조금은 좀 그 민주화라고 할까 조금 그 풀어주는 형태를 갖추면서 80년 해직당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원직으로 복직을 하도록 아마 권고를 정부 차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사별로는 거의 그렇게 그 원직 복직을 정부 말대로 받아들인 데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연합에 갔던 것도 말하자면 복직이 아닌 그 신규 채용. 신규 채용. 다시 신입부터? 예.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그 투쟁을 해서 해직을 당했으니까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신규 채용. 우리 회사가 조금 그 사람이 필요해서 몇 사람 쓸 테니까 말하자면 너희들 쓰는 거다 이런 형태를 밟아서 신규 채용을 했죠. 완전한 명예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그렇죠. 88년도는. 완전 비굴하기도 했지만은 그때가 이제 그 한겨레 신문이 창가되던 해죠. 그렇죠. 그래서 예, 한겨레 신문에 간 사람들도 있고 이제 원직을 그러시면 포기하고 한겨레 신문 많이 가셨겠네요. 예, 한겨레 신문에 주로 많이 갔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겨레 신문 하나만 가지고 언론 민주화가 가능하겠느냐. 각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언론 민주화 투쟁을 다시 해야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한겨레 신문 가지 않고 이제 연합으로 갔었고요. 이제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죠. 막 흩어지고. 그래 봐도 결과는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한겨레 신문이 장관 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희망을 가졌죠. 그럼요. 그 정말 한겨레 신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되면은 이 나라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 어떤 그 희망을 갖고 하는데 또 지금도 언론에 대한 국민들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국민 TV 만들 때도 그러고 지금 제아에서 이제 해직 언론인들 뉴스타파나 뭐 이런 데 봐도 그렇고 국민들이 지금 이런 팟캐스트 제아 방송들 이런 거 봐도 좀 이런 조중동 뭐 이런 게 아닌 그리고 이런 지금 정권 영향을 받는 공영 방송이 아닌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되는 방송 이런 걸 바라는 마음은 지금도 크지 않은가. 근데 신군부가 탄압만 한 게 아니라 보니까 뭐 신군부 통폐합 정책에 찬성하는 기자들은 또 당근도 잘 줬다고 뭐 뭐죠 대출 융자 뭐 이런 것도 가지고 했다고. 물론이죠. 저희들 80년 해직 당하고 나서 바로 저도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기자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자협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기자협회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어용되고 친정부적인 기자협회겠지만은 어떤 기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개포동에다가 기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맞아. 기자 아파트 있어. 거의 싼 가격에 분양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특혜를 받았죠. 그 친구들은. 그게 어쨌든 비극적인 일이죠. 같이 이렇게 같은 직장에 근무하다가 어떤 견해가 틀려서 주장이 틀려서 한쪽은 굉장히 탄압을 받아야 되고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한쪽은 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어떤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더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최소한도 기자는 안 그래야 되는데 기자들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소위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의 편에서 항상 싸우고 죽을 때 같이 죽고 이렇게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돈으로 회유하는 거는 너무 비열한 거 아닌가요? 사실 저도 가끔 저희 아이가 뭐 예방주사 맞는다는데 안 맞는다 그런다거나 막 이러면 장난감 사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저는 10,000원으로 회유하는 10,000원으로 이게 너무 이게 돈으로 이렇게 언론인들을 회유했던 정책 너무 비열하고 치사한 것 같아요. 권력자나 가진 자들 재벌이나 뭐 기업체 사장이나 간에 전부 돈으로 회유하죠. 실제 출입처라는 것이 있어서 각 기자들이 그 출입처에 가서 이제 목을 대고 그 출입처의 관에 홍보맨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홍보맨 역할을 해주는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딴에는 말하자면 너희들이 우리 부처의 홍보를 열심히 해주니까 우리 부처로서는 그게 다 국민 세금이죠.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선심을 쓰고 기자들은 그걸 또 받아서 더 열심히 그 공공서나 권력의 홍보 역할을 해주고 네. 아 근데 그때 보안사가 이제 사주들한테도 아까 뭐 이병철 네. 얘기도 나왔는데 이병철한테 권총 되기 전에 써줬을 것 같은데 이병철은. 근데 뭐 그게 법적 근거가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군부가 그냥 불법적으로 강행을 한 겁니까? 초법적이라고 봐야죠. 그 왜 그러냐면 그때는 또 그 뭐 계엄이라는 것을 계엄령을 선포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주눅이 다 들어서 국민 다 또 돈 가진 사람들은 권력에 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말하자면 이 오금을 못 펴고 있을 때 뭘 내놔라. 네. 기업체 장 불러다가 네가 가진 뭐 국제그룹이 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 뭐 부산에 있는 국제그룹이랄지 뭐 이제 언론사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 언론사 사장들이 얼른 내놓죠. 그냥 뭐 저 못 하겠습니다 하고 버틸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 언론이 그게 혹시 법적으로 지금 뭐 재심이나 이런 게 그때 처리가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있어서 뭐 불법이다. 뭐 근데 뭐 시효가 지났다. 아, 뭐 이래 가지고 결국 위야무야 되고 그러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언론 통폐합 그리고 언론 살인을 한 다음에 나온 게 그 유명한 땡전 뉴스라고 뉴스만 들으면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극장 가면 대한 뉴스 할 때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오늘 이순자 여사께서는 딱 시작이 그래서 저희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어요. 아 뉴스의 시작은 언제나 대통령이 먼저 그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게 뉴스의 역할이구나 어릴 때는. 근데 그게 이제 나이 철들고 보니까 땡전 뉴스라고 대학 오니까 이제 이걸 희화화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권력의 핵심만 바라보고 있어서였을까? 독재 정권과 야합해 그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던 방송은 점차 사회 전반에 퍼져가던 저항의 목소리엔 귀를 닫았다. 함께 전두환 대통령과 영부인 이순자 대통령께서는 점프 차림, 금소한 복장으로 청진동 골목을 찾아서 청소 상태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이런 중계 영상과 대통령 찬양 특집 프로그램을 별도의 테이프로 특별 제작해 상납했다. 이 테이프는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의 아세안 5개국 순방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기록 보존용 녹화 테이프입니다. 테이프 앞머리엔 친절하게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하고 아부하는 자막이 곁들여졌다. 환송식부터 순방 일정, 환영식까지 모두 담다 보니 테이프 하나로 부족한 경우도 많았다. 초상화를 전체를 들어서 군사 반란에 수별한 전과가 따라붙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통성 확보였다. 그리고 방송은 가장 유용한 도구였다. 50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50 당시의 많은 방송 기록물들이 사라졌다. 충성의 표시로 청와대에 상납됐다가 돌아온 이 영상 자료들은 역설적으로 그 멸실된 기록의 빈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서 기자분들은 또 어떠셨을까 마음이? 거의 뭐 전두환 집권 이후에 그 언론 상황은 거의 아마 포기한 것이었을 건데 언론의 사명이라고 할지 뭐 기자의 역할이랄지 이거 전부 다 포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부나 혹은 그 실권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슨 뭐 비분 강개하거나 뭐 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해야 살아남는다. 살아남아야 저 자식을 안 굶긴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두환 일당들이 그렇게 멋대로 뭐 국회의원이고 뭐 저 판사고 뭐 관에 다 삼권을 다 장악하고 언론이 제4부라고 하지만 언론 장악도 뭐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첨하는 또 이 언론사 출신들이
소위 말하자면 그때 당시로 보면 뭐 문화방송 사장이랄지 KBS 사장이랄지 하는 사람들이 1급 앞절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먼저 이제 그렇게 전두환이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전에 박정희한테 아첨했던 사람들이 쭉 18년간 그렇게 해왔고 그 박정희도 18년간 해왔는데 전두환이는 자기는 뭐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겠지. 더 하고 싶었겠죠. 더 하고 싶었겠다.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박정희라면은 박정희 흉내를 내고 싶고 그래서 뭐 제가 항상 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틀려지는 것 같아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그 흉내 내는 것 같고 다 그러죠 뭐. 선생님은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저는 굳이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전동준 장군을 존경합니다. 아, 네. 예. 그 19대 때인가 지금이 19대 때인가 18대 때인가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옥천신문 하던 분들이 여의도 통신이라고 하는 걸 그때 만들었었는데 2007년도인가 전수조사에서 물어봤더니 전동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전봉준. 전동준 장군을 네. 존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나라의 정치나 혹은 농민의 지도자랄지 백성으로서는 그만큼 깨어있고 그만큼 저항을 한 사람은 과연 없는 일인데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서글프고 분개하죠 저는. 아, 정봉준 장군 특집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네. 불끈불끈했죠. 꼭 합시다. 예. 그 땡전 뉴스 보면 그 몇 해 전에 저희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유튜브에 한참 땡전 뉴스를 이제 평간 다큐가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보면 그 전두환 대통령 사진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사진이 있더라. 그게 태양이 떠오르는 사진이 있잖아. 아, 유치한데? 우리의 유치한데? 영도자, 우리의 뭐 지도자 하면서 막 소련이나 동유럽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프리카 같이 막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영상을 딱 보내면서 지도자가 목마른 세상 하면서 태양이 떠오르는 사진 나오고 그다음 전두환이 딱 나오고 그리고 해외 순방 뉴스도 그런 거 진짜 웃기더라고요. 막 그 나라에 어디를 갔는데 해외 순방을 그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고생 중인데 전두환이 왔더니 비가 전두환 왔어? 대통령 비행기가 내리자마자부터 비가 온다고 단비를 몰고 다니는 대통령을 하면서 이게 정말 진작에 나오는 거예요. 단비를 몰고 온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면서 인파 낯이 사진 뜨겁네요. 지금 낯이 뜨거워졌어요. 하느님, 미륵불 이런 거에 비교하고 그 태양을 몰고 다니는 대통령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진짜 재밌더라. 하여간 뭐 지금 이 땡전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봐야 언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요즘 애들 좀 얼마나 하던데요. 무시무시한지. 네, 하여튼 뭐 어느 사회나 그렇게 그 독재자들이랄까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거의 그 광풍처럼 몰아쳐서 그때 전두환이 때도 다 아시다시피 그 뭐 서정주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전두환의 뭐 태양처럼 타오르는 그렇죠. 우리의 무슨 뭐 대통령, 우리의 지도자, 뭐 단군 일의 최고의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봐도 좀 말년이기 때문에 약간 치매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발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꼭 전두환이가 그렇게 땡전 뉴스 꼭 내 9시에 전부 내 얼굴만 내보내 다른 놈 내보지 마 이렇게 무식하게는 안 했을지언정 그 밑에 아첨하는 그 아첨배들이 전부 그렇게 알아서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첨하는 사람들의 밑에서 또 아첨하는 놈들이 있고 그 아첨하는 놈 밑에서 또 아첨하는 놈들이 있고 전 국민이 전부 아첨꾼으로 이렇게 엮이는 것 같아요. 먹이사슬처럼. 그래서 기자들이 사실은 좀 저항 정신을 가지고 그런 것을 깨부시자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고 언론의 역할인데 그 오늘까지도 그게 지금 돼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기자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언론 탄압 목적은 아까 전에 뭐 얘기하면서 좀 나온 것 같고 이러면서 뭐 언론들의 재갈이 다 물려졌고 결국은 땡전 방송이라는 결과물로 나오지 않았나. 언론을 통폐합한 지 15년, 16년 후 1995년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전두환은 반란수계, 내란수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죠.
이렇게 땡전 뉴스를 만든 게 사실 이렇게 정권을 찬탈했던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더욱더 확실하게 네, 예. 80년에서 땡전 뉴스에서 땡방 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전두환도 울고 갈 박근혜 언론 탄압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통폐합 사태를 살펴봤는데 그 1916년 박근혜 정부의 언론 탄압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네. 이해 못지 않죠. 저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방금 1분 전에 속보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이분이 새누리당 새 대표로 선출됐다고. 이정현. 아까 저 방송 직전에 제가 방송 직전에 제가 막 밥을 먹으면서 오늘 지금 한 7시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이정현 되면 오늘 정말 웃기겠다 이랬는데 이정현이 선출이 됐다고 하고요. 이게 또 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뭐 친박이 지도부를 다 장악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와서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대단합니다. 새누리당. 예. 아까 무겁지만. 우리 정남기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이정현 돼도 뭐라 그러셨죠? 하여튼 더 재미있고 우습게 되는 거지. 우습게 된다 네. 그러셨죠? 근데 사실 한나라당에서는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할 만한 지도자가 거의 없다고 보기 없죠, 때문에 없죠. 뭐 기왕이면 국민들한테 좀 웃음이라도 설상하는 게 낫죠. 그 자기 말 갖다가 깜짝 놀랄 자기가 되면은 깜짝 놀란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오늘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자 신임 당대표님께서 지난 6월 30일이었죠. 그 2014년에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정현 의원이 지금 이제 대표가 되신 이분이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죠. 그래서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해경을 비판하는 리포트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녹취록은 이제 김시곤 보도국장이 직접 공개를 했는데 막 처음에는 욕을 막 하죠. 이놈 저놈 하고 막 지금 막 욕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돌변을 하십니다. 이분이 돌변을 하셔서 하필이면 또 세상에 KBS를 또 오늘 봤네. 한 번만 도와주셔. 국장님 나 한 번만 도와주셔. 진짜로 막 이러면서 또 잠깐 읍소를 합니다. 성대면서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안 비슷한가요? 박사님 죄송합니다. 와야겠네요. 곽 박사님 돌아오세요. 곽 박사님. 좀 뭐 하시나 했어요. 한 번만 도와줘.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줘. 막 그 특유의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막 이렇게 하니까 김시근 보도국장이 우리만큼 도와준 데가 어딨냐 또 막 이러죠.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시근 보도국장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게 계속 말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막 이러면서 계속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막 읍소를 하고 막 이랬는데 김시근 보도국장이 이 녹취록만 공개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업무일지, 비망록이 또 있어요. 그 세월호 이전 시기부터 이제 좀 작성해왔다. 자기 보도국장 시기에 좀 작성을 해왔던 건데 그때 또 이제 이정현 씨가 땡방 뉴스를 보도 지침을 하달하죠. 뉴스가 시작하면 15분 안에 대통령이 오늘 뭐 했는지 대통령의 근황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15분 안에 리포트를 내보내라는 땡방 뉴스를 하달을 하죠. 깜짝 놀랄 일이죠, 진짜. 사실상 보도 지침이네요. 네. 그 선생님, 그 KBS 어찌됐든 외압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런 역할을 한 건데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정현 홍보수석이 우리가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죠. 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관행화되고 이 제도화되고 그렇게 한 것은 이 정권의 속성이라고 할까, 어떤 뭐 특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규정돼야 하지 않을까. 가령 대통령이 임명권자면은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을 홍보수석에 앉혀서 그 홍보수석으로 하여금 그런 비행을 저지도록 뭐 조장 내지는 뭐 묵인해줬다.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언론사 간부나 소위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언론인의 어떤 뭐 고유의 어떤 영역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도 그 언론인이 그 규탄받아야지 외압을 행사한 사람만 요거고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런 무죄다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실제로 김시근 보도국장은 이런 전화를 받고 그날 밤 12시 뉴스에서는 요 해경을 비판한 리포트를
빼고 방송을 내보냈었죠. 뒤에- 보도국장 입김이 작용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정권이 제가 이 경험은 말하자면 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소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물론 협조를 뭐 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받아들인다 안 받는다 하는 거는 각 언론사의 뭐 보도 책임자나 방송 책임자들의 그 결정을 사안이지. 그거를 뭐 그냥 전전긍긍하고 이거 안 받아들이면 뭐 목이 날라가 당연히 사표수가 나와야죠. 그런 걸 했으면 당연히 그 저항을 하고 사표수가 나와야지. 계속 거기 있으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뭐 그냥 끙끙 앓고 이런 자세도 언론의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그런 일이 터지면은 KBS 있는 기자들이나 소위 종사자들의 전체적인 어떤 저항을 해야지. 그렇게 관여한 놈 나쁘다. 관여한 놈이 나쁘다. 안 받아들이면 되지. 관여한 놈 권력이 속성상 관여하게 돼 있어요. 관여하고 싶어서 미쳐. 네.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그 기자들이 결정할 문제죠. 네.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네. 그 권력자들이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내보내게 하고자 하는 것을 물론 나쁘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꼭 타덕이는 우리 이 나라의 여건이 그만큼 우리가 언론 선진화가 돼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압만 비판해서는 안 된다. 대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이제 선생님께서는 기자 출신이시고 기자의 철저하게 주체적 입장에서 이런 게 외압에 버틸 수 있는 기자 정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정현 지금 이제 당 대표께서 앞으로 이제 좀 대표님께서 언론 통제가 보다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당 대표실에서 전화가 가겠네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세월호 때도 사실 저는 딴 문구보다 그때 이제 아이들 때문에 온 나라가 잠겨 있던 상황이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런 정서는 하등의 관심도 없이 이런 시점에 어떻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냐, 이걸 막는 데만 혈안이 된 거잖아요. 오로지 박근혜 하나만 빨아가지고 홍보수석을 하고 하나만 빨아서 국회의원이 하고 또 결국 하나만 빨아가지고 당대표를 한 사람이 또 이 나라 국민 정서와 국민 현실과 얼마나 또 심각한 괴리를 보여줄 건가. 뭐 희화화되는 것도 있지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찌됐든 여당인데 명색이. 아니 뭐 당대표 지금 수락연설을 하고 있나 봐요. 계속 지금 속보가 오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친박과 비박을 없으면 선언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사. 지가 선언한다고 없어지나 이게? 전두환이도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민주정의당을 창당했어. 근데 말이사 국민들을 다 속이죠 그때. 이제 제대로 좀 전두환이가 제대로 돈 안 쓰는 선거도 하고 정치도 그렇게 한단다. 처음에 다 그렇게 기대를 갖게끔 만들죠. 근데 실제 그 집단 어느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권하고 있는 그 정치 집단이랄지 그 추종자들의 속성이 하나로 뭉쳐져서 아주 악을 행할 때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거는 사실 언론인들이 막아줘야 돼요. 언론인들이 비판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언론인들이 정의감에 입각해서 약자와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서 항상 사고하고 그렇게 글을 써야 되는데 항상 강자와 핍박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지금 나라가 더 엉망이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방송은 언론인들이 많이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정현 홍보수석. 곽 PD 듣고 있습니다. 이정현 이 신임 당대표의 이때 이런 행동, 홍보수석으로 했었던 행동, 본인은 이제 통상 업무라고 막 하면서 했던 이 행동은 사실상 실정법을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방송법을 위반한 거였고, 이게 물론 지난 시기 전두환 정권 때 언론 통폐합한 것도 실정법을 위반한 거죠. 방송법을 위반한 건데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KBS 기자협회가 이 녹취록이 이제 공개되기 전에 6월 3일 날 기란영 전 KBS 사장하고 이정현 홍보수석 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 보도가 이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는 이제 세월호 특조위도 이정현 홍보수석을 고발하고 순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정현 홍보수석, 당시 홍보수석 새 대표님을 고발을 하셨죠.
그래서 현행 방송법 제4조 2항에 보면 누구든 방송 편성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명백히 훼손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세월호 특별법 상에 따르면 특조위가 이렇게 검찰에 고발을 하면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6월 말에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벌써 2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는 아직도 담당 검사가 누군지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달 반 정도 뭐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정말 이 세월호 특별법에 맞게 이것들이 이제 좀 조사가 될 것인지는 여전히 좀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근데 저는 이제 MB 정부 들어서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만들고 최시중 위원장으로 딱 앉고 그냥 마치 계획된 순서처럼 종편이 허가가 나고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돌아보면 와 이게 단순히 이명박 하나의 머리가 아니라 아까 전에 전두환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언론 통폐합했듯이 보수 정권이 10년 동안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당한 걸 어떻게든 이걸 처음부터 막아보려면 언론이 제일 1순위구나. 그러니까 MB 정부 때 이제 종편, 방통위, 최시중 이런 걸 가라앉히고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또 이정현 의원이 이제 전화로 외압을 넣은 것도 있지만 언론사들 상대로 민형사 소송이 엄청 진행됩니다. 이제는 또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얼마 전에 또 그 사라진 7시간 때문에 일본의 그 보도국장 또 그 출국을 금지시켰잖아요. 외교 마찰까지 나중에 감사하면서. 무죄 받았지만은 네. 무죄 받으면 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니까 이게 정의가 없고 이게 근데 언론 이제 종사하셨던 분들은 MB 정권 초기에 이제 그 방통위 만들면서 종편 승인해주고 할 때 이미 이런 걸 예견을 어느 정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언론사가 많이 있는 것이 많이 생기는 게 기본은 오히려 선진화, 언론 선진화랄지 우리나라 언론 문화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 독과점 재벌들한테 그 언론이 이렇게 규석이 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이 선진국에서도 사실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언론 재벌들이 많이 있어서 다양화된 언론 미디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신문에서부터 텔레비전 뭐까지 다 가지고 있는 언론 재벌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도 가면은 뭐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보수 정권이 보수라고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편만 들어줄 것이냐.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좀 뭔가 그 국민의 귀에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닌가라는 희망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 컨트롤 타워에서 컨트롤을 너무 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너무 그냥 그 기대 이하의 어떤 잘못된 행태로 가니까 우리가 언론을 잘 얘기할 때 아까 뭐 그런 얘기 있으면 인터넷 언론을 탄압해서는 안 되지만은 뭐 그 많은 형태의 미디어가 나와서 그 많이 뉴스가 생산될 때 통계가 뭐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불가능하게까지 그렇게까지 몰고 가야 이것이 선진화로 가는 길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뭐 중앙일보가 뭐 신문 방송 통신 다 갖고 이렇게 있다기도 뭐 그렇게 뭐 우려를 그때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져서 상당히 그 민주화에 대한 어떤 신기루처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던 때라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악도하게 이제 말하자면 이쪽 진보 개혁 세력들이 조금 도덕적인 가치에 중점을 둔다면은 이 사람들은 도덕적인 것은 그만두고 비도덕적인 것을 주무기로 삼아서 그냥 자기네들 욕심만 채우는데 혈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싶은데 어쨌든 저도 반성합니다. 순진했지 않은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지 않는가. 근데 이게 MB 정부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순처럼 느껴지는 게 종편은 이제 재벌이나 보수 언론사들이 딱 들어올 수 있게 길이 열린 반면 신문법 시행령은 또 반대로 이제
그렇죠. 정리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뭐 특히 이제 인터넷 언론들에 대한 재갈 물리기가 좀 심각한 상황이죠. 정부가 이제 작년 11월 3일 이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고 인터넷 신문 등록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취재 및 편집 인력이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언론사만 언론으로 허가하겠다. 이런 거죠. 이제 주권 방송 이런 데 문 닫아야 돼요. 이러면. 기자를 네. 채용 더 해야죠. 그러니까 뭐 신문법 시행령 얘기를 좀 그게 지금 시행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요게 이제 시행령이 통과는 됐는데요. 기존에 있던 언론들은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준다. 이런 상황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언론은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네. 개수도 많아야 되고 네. 스스로 말하자면 그 폐업하고 창업하는 걸 자유롭게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그 외적인 요건 뭐 자본금이 얼마가 돼야 된다 할지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신문을 발행하려면은 윤전기를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서 신문을 누구나 못 만들던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그 외적인 어떤 그 제약을 주어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있는 인터넷 언론이든지 뭐든지 뭐 목숨 걸고 싸워서 이거 지켜내야죠. 네. 뭐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 이거지 과거 한 30년, 50년 전에 했던 것도 똑같은 작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 최승호 PD나 이런 분들도 이제 그 직장에서 그 언론 탄압에 저항하다가 이제 해직되고. 해직되시고 그렇죠. 나오셔서 그런 소규모 미디어들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긍정적 방향에서 진보적 방향에서. 근데 이런 게 다 재갈이 물리게 되는 거니까 또 한 번 1980년대형 언론 사례가 또 벌어지는 거다. 그렇죠. 그 언론진흥재단이 2014년에 1776개 인터넷 언론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전체 인터넷 신문사의 38.6%인 6% 정도가 고용 인원이 이제 1명에서 4명, 그러니까 5인 미만이죠. 그렇죠.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터넷 언론들이 사실 이제 거의 광고 같은 걸로 광고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주권 방송은 광고 수입도 없어요. 근데 뭐 하여튼 5인 이상 고용을 하려면 그 광고 수익이 있어야지 고용을 하는 건데 이런 광고 수익을 가지고 이 언론사를 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 목줄을 조이는 건데 네. 말하자면 먹고 살 수 없게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정부의 홍보 역할만 충실히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하면 살아날 구멍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살리고 좀 비판적이고 정론으로 가는 것은 죽이고. 네. 그게 그런 면에서는 언론 풍토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거의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KBS 같은 공중파는 이제 기존에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여당 대표가 죽이고 공중파 큰 것들은 그리고 자잘하게 다 상대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머지 인터넷 언론은 돈과 법으로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도 땡방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순방 갔을 때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근데 이 땡방 뉴스가 훨씬 더 진화하고 전면화될 거다. 이런 게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지금 언론 전반 2016년 지금 언론 상황 전반에 대한 뭔가 비평과 대안 이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까 합니다. 딴에는 뭐 저 종편이니 뭐 나와서 막 떠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한심해서 저런 사람들이 그 비싼 전력을 소모해 가면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열을 올리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되게 뭐 종편을 듣든지 KBS를 보든 MBC를 보든 보고 나서는 그게 바로 진실인 것처럼 전부 이제 알고 나중에 이제 투표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게 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언론에 그렇게 과거에도 크게 기대를 안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아마 언론이 할 역할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보고 일단
뭐 시민운동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시민운동이 활발해지고 어떤 그 민중을 자각하게끔 이끄는 그런 어떤 계기가 오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권장하는 신문을 무엇을 읽을 거야? 방송을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 이제 주변에서 하면은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보시오. 그 빨갱이 신문들 아니야, 그거? 그러면은 아주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빨갱이와 빨갱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선이 다 그어져 있고 조금 바른 얘기하면은 빨갱이라고 그러고 바른 소리 쓰면은 빨갱이 신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놔서 이걸 어느 세월에 이게 그런 경계가 허물어질 것인가. 지금 소위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 사람들 뭐 그 중에는 뭐 칼럼을 뭐 멋있게 쓰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도 하고 한다고 그럽디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을 오도하고 이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그런 매체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는가. 단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투표를 잘해서 올바른 정권이 들어서도록 해서 올바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올바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고 올바른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그러면은 뭐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아마 국가의 이 방향은 올바르게 갈 것인데 투표를 그러면 어떻게 잘하게 할 것이냐. 사실은 언론, 신문, 방송, 통신을 보고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국민의 의식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날마다 머리 맞대고 이렇게 수기를 해서 최소한도 다음 정권에는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게끔 전부 총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지혜를 모아야 된다. 모든 시민운동 단체들이 연대해서 어쨌든 그 언론을 개혁하고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아 가야 정권 교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정권 교체가 돼야 언론 민주화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테러 방지법 통과 이후에 당신의 소중한 디지털 데이터를 지켜줄 수 있는 책입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500권 한정 공동 구매를 10% 할인된 가격인 26,000원에 택배비를 포함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배너를 클릭하셔서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배송해 드립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하시고 완전 사이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너무 그리고 말씀 너무 정정하시고 어디 방송이나 어디 나가서 이렇게 토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선생님이 우리 나이로 75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정하시고 말씀도 너무 카랑카랑하게 하시고 오늘 사이다 발언 너무 많이 잘 들어서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첫 호남의 당대표라고 하더라고요. 이정현 홍보수석이 새누리당의 첫 호남의 당대표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전망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 친박이 좀 당선이 되면 저희 이전 방송에서 기름장어 씨 좀 다뤘었잖아요. 반기문을 영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했었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 언론의 민주화도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눈에 딱 보이잖아요.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문광부 장관이 누가 되냐, 방통위원장이 누가 되냐 이게 정권 교체를 잘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실은 이제 공영방송 같은 데도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서 스스로 알아서 기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도 중앙 이제 KBS나 MBC에서 지역 방송에 대구 방송들에 좀 뭔가 폭력 시위를 부각시켜라 이런 보도 지침을 내렸을 정도로 이렇게 알아서 또 기고 있고 청와대는 이제 뭐 통상 업무처럼 보도 개입하고 있고 비판 세력이 될 수 있는 5인 미만의 언론사들을 이렇게 퇴출시키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가 해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그렇게 듭니다. 비교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때 같으면은 예를 들면 KBS 사장을 누구를 지명을 했다 청와대에서 노조에서 반대했다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나중에 지금은 노조가 무너집니다. 반대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현주 씨가 가기는 갔지만 어쨌든 노조가 받아들여야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노조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뭐 군합발 앞세워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정권이랄지 이 정권이 어떤 무식한 정권이 들었으면은 노조도 무식해져 버리는지 아니면 미리 그냥 알아서 기어버리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정권 교체 얘기하셨는데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근데 지금 성주에서 성주 군민들 5만 국민들이 지금 사드 반대로 매일 촛불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언론사들이 인터뷰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언론사가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인터뷰하면 뭐 할 거냐고 또 악의적으로 쓸 거 아니냐 성주에 대해서 왜곡할 거 아니냐. 근데 모든 언론에 대해서 그런 반감, 불신 이런 게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뭐 강남역 얼마 전에 사고나 구의역 사고나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2만 명 뭐 행진한 거나 성주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거나 저는 아까 이 국민들이 이런 대한민국 현실에서 아까 언론에 대한 대응도 그러지만 불신과 불만을 넘어서 뭔가 연대하고 손을 잡고 뭔가 바꿔보려고 행동을 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저는 이런 국면에서 이런 국면이 온 건 저는 올 4월 총선이 되게 큰 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뭐 야당이 뚜렷하게 싸워주지도 않는데도 투표로 새누리당을 완전 뭐 그냥 지금까지 운신이 어렵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100일 넘게. 그런 데서 얻은 자신감이 지금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내년 정권 교체가 전 사실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이전의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같은 그런 정권 교체를 넘어서 국민들이 직접 개입을 뭔가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런 기대도 하게 되고 사드를 자고한 뭐 성주에다 사드 하지만은 대한민국 각 시도별로 그렇게 사드를 한다고 그렇게 정부가 발표해 줬으면 좋죠. 그러면 민주화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겠죠. 왜 그냥 이제 자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참 그 사드는 성주 사람들을 완전히 민주 투사로 만드는데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남의 일 구경하듯이 늘 했다가 막상 자기가 당하면은 같이 연대하려고 들지 않아요. 온 국민이 사실 다 그런 마음인 거죠 지금. 그래서 뭔가 계기와 조건이 주어지면 누구나 다 그렇게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선생님께서 워낙에 이제 또 기자적 입장에서 딱 얘기를 너무 잘 해주셔서 저희도 방송하면서 또 이런 시각으로도 보여지는구나 좀 배우는 점이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그 표현 있잖아요. 그 표현이 제일 다가오더라고요. 최소한 기자는 안 그래야 하지 않냐 최소한. 근데 저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노동자는 안 그래야 된다. 최소한 농민은 안 그래야 된다. 최소한 대학생은 안 그래야 된다. 최소한 뭐 저희 같이 이제 또 뭐 각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다 모여지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너무 잘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과는 다음 또 동학농민 특집 때 동학혁명을 특집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아 한몫 챙기신 부자